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도성 서소문 밖 너른 터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으니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지나가던 바람조차 주인의 허락 없이는 담을 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참판이라 불리는 겁으로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가고 광에는 금은 보화가 괴짝으로 쌓여 있어 세간에서는 최참판 댁께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고 쑥덕거렸지요. 하지만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참판에게는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슬하에 둔 두 딸의 배필 문제였습니다. 큰딸 금옥은 인물은 반반하나 욕심이 많아 매사 제 입속만 챙기기 바빴고 둘째 딸 연화는 마음씨는 비단결 같으나 너무 유순하여 험한 세상 어찌 살고 아비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지요. 이 두 딸이 시집을 갔으니 사위들의 됨됨이 또한 천양지차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최참판댁 사랑채 마루가 분주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소서 김진사 문안 올립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이는 바로 큰 사위 김진사였습니다. 자르르 흐르는 윤기의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귀공자였으나 뱀눈처럼 가늘게 찢어진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간사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루에 오르자마자 넙죽 큰절을 올리며 혀에 꿀이라도 바른 듯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는가. 그래 자네도 별거 없었는지. 별거라니요. 장인어른의 홍복 덕분에 이 김서방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옵니다. 하하. 아 참. 이번에 청나라에서 들어온 귀한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어르신 기력 보하시라고 이 사위가 웃돈을 주고 냉큼 집어왔지요. 김진사가 내미는 비단 상자 속에는 큼지막한 산삼 한 뿌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저놈이 또 무슨 꿍꿍이로 이런 비싼 것을 가져왔을꼬 하며 혀를 찼습니다. 김진사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사랑채의 값비싼 백자며 서화들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당탕쿵탕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제가 왔어요. 박서방이 왔어요. 다 낡아빠진 베옷을 입고 한쪽 발에는 집신을 다른 쪽 발에는 짝이 안 맞는 미투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이 바로 둘째 사위 박서방이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하는 짓은 7살 어린아이 같아 동네방네 반편이라 소문난 위인이었지요. 박서방은 마당에 들어서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더니 기어코 헛발질을 하며 마루 끝에 턱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턱이야. 장인어른 마루가 왜 이리 높다요? 저번보다 쑥 자란 것 같구먼요. 그 꼴을 보던 김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허 동서, 자네는 어찌 처가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고개를 하는가? 그리고 저 행색은 또 뭔가? 자네 집에는 거울도 없는가? 박서방은 김진사의 비웃음도 칭찬인 줄 아는지 해벌쭉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오셨네요. 거울이 왜 없슈? 우리 연화가 오늘 아침에 꽃가옷 입혀주면서 서방님 참 훤칠하십니다 했는데 오다가 똥개놈이 짖길래 도망치다 넘어졌지 뭐요. 그래도 옷은 안 버렸으니 다행 아니요. 박서방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형님처럼 비싼 산삼은 아닌디요. 우리 뒷산에서 캔 도라지여요. 이게 기침에 그리 좋다네요. 제가 껍질도 이빨로 싹 다 깠어요. 드셔보셔요. 종이를 펼치자 흑투성이 도라지 몇 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껍질을 깠다더니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너덜너덜해진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더럽다며 인상을 찌푸리고 부채로 코를 막았지만 최참판은 묘한 표정으로 그 도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박서방 고맙네. 내 정성이 갸륵하구나.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12첩 반상 앞에서 김진사는 젓가락을 놀리며 유식한 척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조정에서는 붕당의 폐해가 심각하여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기 북촌의 이 대감댁도 줄을 잘못 서서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다지 뭡니까?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하고 재물은 쌀독에만 넣어둘 게 아니라 널리 굴려야 하는 법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진사의 말은 결국 장인어른 재산을 내게 맡겨 불려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최 참판이 묵묵부답이자 김진사는 슬쩍 박서방을 건드렸습니다. 동서,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나라가 이리 어지러운데 자네는 걱정도 안 되는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퍼먹던 박서방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을 덕지덕지 묻힌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아니, 임금님이 술 드시고 비틀거린대요. 그럼 꿀물을 타드려야지 왜 걱정만 하고 있대요. 우리 연화가 그러는데 속 쓰릴 땐 꿀물이 최고라던디. 푹. 김진사는 마시던 국을 뿜을 뻔했고 시중 들던 하인들도 입을 틀어막고 킥킥거렸습니다. 김진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지. 소 귀에 경 읽기라더니 자네랑 무슨 나란 일을 논하겠나. 자네는 그저 밥이나 많이 먹게. 밥심이라도 있어야 처자식 안 굶길 것 아닌가. 박서방은 그 말이 핀잔인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밥심 하나는 천하장사요. 지난번에는 논두렁에서 황소랑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황소가 뿔나서 들이받길래 제가 뿔을 확 잡고 이놈아 형님한테 대들면 못 써. 했더니 그놈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히히. 식사가 끝나고 김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참판이 근심 어린 얼굴로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아, 너는 이 아비가 가진 재산이 탐나지 않느냐? 내 형님은 저리 똑똑해서 재산을 불리겠다 하는데 너는 어찌 맨날 도라지나 캐고 있느냐? 박서방은 멀뚱멀뚱 최 참판을 바라보더니 대청마루 기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재산이 뭐 별거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 연화 안 아프면 그게 부자지요. 그리고 이 집은 너무 커서 청소하기 힘들 것슈. 저는 쪼만한 초가집이 더 좋아요. 누우면 발바닥으로 문도 닫을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최 참판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그 시각 뒷뜰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연화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박서방이 벗어놓은 낡은 집신을 발로 차며 어이구, 저런 바보가 우리 아씨 남편이라니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야.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연화가 서러움에 복받쳐 흐느끼고 있을 때 어디선가 박서방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색시야, 울어. 누가 울렸어? 저기 개똥이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줄까? 아니에요, 서방님.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연화가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이자 박서방은 꽃을 연화의 머리에 꽂아주며 해실거렸습니다. 색시야, 울지 마. 내가 울면 나도 마음이 아파서 배가 콕콕 쑤셔. 이거 봐, 아침에 먹은 밥이 눈물 되어서 나오려나 봐. 박서방이 불룩 나온 제 배를 문지르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자 연화는 기어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흑투성이가 된 남편의 얼굴을 옷고름으로 정성스레 닦아주었지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만 있으면 돼요. 황금 보화 다 필요 없어요. 나도 색시만 있으면 돼. 아, 그리고 장인어른이 주신 도라지도 있으면 좋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사랑채 문틈으로 지켜보던 최 참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권세가이자 자신의 중마고우인 형조 판서가 보낸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자네의 뜻대로 하세.
허나 이 연극은 자칫하면 자네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네. 정말 시작하겠나? 최 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구겨 쥐었습니다. 그래. 내 눈이 흙이 되기 전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지.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 뱀 같은 놈에게 줄 수는 없어. 비록 바보라 손가락질 받아도 저 박서방의 진심이 진짜라면. 최 참판의 눈에 서슬퍼런 결기가 서렸습니다. 바야흐로 최 참판 댁의 운명을 건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참판 댁 안채와 사랑채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지만 최 참판의 침소에는 여전히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은 병풍 뒤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괴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괴짝이었으나 그 속에는 집안의 모든 전답, 문서와 금괴가 숨겨져 있는 말 그대로 최 참판 일가의 명운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이 괴짝의 주인이 누가 될지, 내일이면 판가름 나겠지. 최 참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붓을 들어 유서라고 적힌 봉투에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윽고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자 최 참판은 비장한 얼굴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말 한 피를 준비해라. 내 급히 형조판서 대감을 뵙고 와야겠다.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에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이 소란에 잠을 깬 김진사와 박서방도 사랑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형조판서 대감 댁이라니요? 눈을 비비며 나온 김진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최 참판은 짐짓 사색이 된 얼굴로 김진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김서방, 큰일 났네. 내 중마고우인 형조판서가 간밤에 은밀히 전가를 보내왔는데 조정에 내 이름이 들어간 투서가 날아들었다는구먼.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이라네. 예, 영모라니요? 김진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영모라면 멸문지화는 따놓은 당상 아닌가. 그의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가서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하네. 허나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최 참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박서방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영모가 뭐예요? 떡 먹다가 체한 거요. 그럼 제가 가서 등을 두드려 드릴게요. 최 참판은 기가 막힌다는 듯 박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닐세. 자네들은 집을 잘 지키고 있게. 내 곧 다녀오리다. 최 참판이 말에 올라타 대문을 나서자 김진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이걸 어쩐다. 영모라니. 이거 자칫하다간 나까지 엮여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냐? 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처가 때문에 신세를 망칠 수는 없지. 반면 박서방은 마루에 앉아 집신을 깁고 있었습니다. 형님, 왜 그리 왔다 갔다 해요? 정신 사납게. 장인어른이 금방 오신다잖아요. 이 미련한 놈아. 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영모라고. 영모. 잡혀가면 목이 달아나는 중죄란 말이다. 김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박서방은 태평하게 코를 후비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우리 장인어른이 무슨 영모를 해요. 맨날 사랑방에서 바둑이나 두시는 양반인디. 형님 걱정 말고 이리 와서 집신이나 좀 신어보셔요. 형님 발이 커서 내 발엔 안 맞네. 그날 오후 최 참판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죄인 최만석은 어명을 받들라. 영모 혐의로 즉시 의금부로 압송한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집안을 휘젓고 다니자 안채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포박된 채 무릎 꿇은 최 참판은 짐짓 억울한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억울하오. 내 충심을 하늘이 알거늘 어찌 이런 모함을 받는단 말이오. 그때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림새가 가관이었습니다. 비단옷은 온데간데 없고 하인들이나 입을 법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였습니다. 나리,
저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요. 그저 지나가던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간 죄밖에 없습니다요. 김진사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최 참판이 기막힌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서방,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 사위가 아니던가? 사위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대개 따님 얼굴도 모릅니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비키시오. 내 갈 길 가야겠소. 김진사는 최 참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꽁무니를 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딸 금옥조차 서방님, 저도 데려가세요. 하며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김진사는 매정하게 뿌리치고 담을 넘어 도망쳐버렸습니다. 허허, 저런 놈을 믿고 내 딸을 주었다니. 최 참판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장인어른 놔라. 이 나쁜 놈들아. 어디선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이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머리에는 솥뚜껑을 뒤집어 쓴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포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최 참판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우리 장인어른은 죄가 없어. 죄가 있다면 밥 많이 드신 죄밖에 없단 말이야. 데려가려거든. 나를 잡아가라. 내가 대신 잡혀갈 테니. 박서방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자 포졸들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친놈은 뭐야? 썩 꺼지지 못해? 한 포졸이 창대 끝으로 박서방의 배를 쿡 찔렀습니다. 아야, 아프잖아. 아파도 안 비켜. 우리 장인어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이래 봬도 황소랑 씨름해서 이긴 몸이야.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최 참판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처절하여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조차 혀를 찼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 제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그때 뒤늦게 달려온 둘째 딸 연화가 박서방의 팔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다치세요. 색시야, 걱정 마. 내가 장인어른 지킬 거야. 장인어른 없으면 누가 너한테 예쁜 옷 사줘? 안 돼, 절대 못 보내. 박서방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최 참판은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해옴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연극인 줄 모르는 저 바보 사위의 진심이 가짜 위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놈, 썩 물러나지 않으면 내 놈도 함께 옥에 처넣겠다. 포졸 대장이 으름장을 놓자 박서방은 오히려 가슴을 탕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같이 가. 감옥 가면 밥은 공짜로 주겠지? 장인어른 심심하지 않게 내가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춰드릴 거야. 자, 어서 묶어라. 박서방이 두 팔을 내밀자 포졸들은 기가 차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포졸들은 최 참판만을 끌고 가기로 하고 박서방을 발로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밥 잘 챙겨 드셔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멀어져 가는 최 참판을 향해 손을 흔드는 박서방의 모습. 뒤로 텅 빈 대궐 같은 집이 스산하게 남겨졌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이 압송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의금부 옥사에 갇힌 최 참판에게 사식이라도 넣어줘야 하건만 창고 열쇠를 관리하던 김진사가 도망가면서 곳간 열쇠까지 몽땅 들고 튀는 바람에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 연화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녀 하나를 꺼내 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서라도 아버지 약값을 대야 하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구수한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똥퍼유, 똥. 아주 찰지고 실한 똥퍼유. 놀란 연화가 뛰어나가 보니 박서방이 자기 몸집만 한 똥장군을 지게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옷이며 온통 오물투성이라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박서방의 얼굴은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더러운 걸 왜?
연화가 기겁을 하며 묻자 박서방은 꼬질꼬질한 손으로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색시야, 이거 봐라. 내가 오늘 똥 10집 퍼주고 받은 돈이야. 김부자네. 똥은 부자똥이라 그런지 냄새도 고소하더라. 헤헤. 박서방은 엽전 꾸러미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장인어른 맛있는 고기 반찬 좀 사드려. 감옥밥은 맛없어서 우리 장인어른 입맛 다 버리시겠다. 서방님. 연화는 오물 냄새도 잊은 채 박서방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동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도망간 똑똑한 형부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과 연화는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들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옥사 앞을 지키던 옥졸이 창을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면회는 안 된다. 썩 물러가라. 연화가 사정해 보았지만 옥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보찜을 풀었습니다. 나으리,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아끼는 건디. 박서방이 내민 것은 놀랍게도 다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와 반쯤 먹다 남은 엿가락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밥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엿은 진짜 달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옥졸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지만 박서방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에이그, 쯧쯧. 저런 모자란 놈이 효성은 지극하네. 딱 일각이다. 얼른 다녀오거라. 옥사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지풀 위에 힘없이 앉아있던 최참판은 딸과 사위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느냐.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장인어른, 제가 왔어요. 고기 반찬 싸왔어요. 많이 드시고 힘내셔요. 박서방은 밥상을 차려드리고는 최참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쥐새끼들이 많지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쥐구멍을 다 막아놨어요. 이제 발 시릴 걱정 마셔요. 최참판은 박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박서방. 정말 고맙다. 한편 도망친 김진사는 한양 외곽의 주막에 숨어들어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이 고생을 시키나. 그는 주막집 주모에게 추파를 던지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어이 주모, 내가 이래봬도 한양 제일가는 부잣집 사위였어. 이까짓 술가, 내 나중에 쌀 한 가마니로 갚아주리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더니 김진사를 발견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형씨, 관상 보아하니 귀한 분 같은데 어째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오? 김진사는 술김에 혀가 꼬부라져 대답했습니다. 흐흐, 내가 누구냐 하면 최참판댁 사위올시다. 지금은 잠시 피신 중이지만 내 곧 다시 일어설 것이오. 사내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진짜 영모 세력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최참판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들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최참판의 가족을 찾아내 후환을 없애려던 참이었지요. 호, 그래요? 우리 형님이 최참판 영감과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우리랑 같이 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시겠소? 김진사는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희죽거리며 따라 나섰습니다. 다시 옥사 안. 최참판은 박서방이 가져온 고기 반찬을 깨끗이 비우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그리고 연화야. 잘 듣거라. 내일 형조판서 영감이 나를 국문할 것이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말거라. 그리고 박서방,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남대문 시장통에 가서 최참판이 똥을 쌌다. 라고 크게 외치거라. 예, 똥이요? 박서방은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그래, 아주 크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최참판의 뜬금없는 부탁에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박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걱정 마셔요. 똥 싸는 소리라면 제가 전문이에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외칠게요.
다음 날 아침 남대문 시장통.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장인어른 최참판이 똥을 쌌어요. 아주 크고 굵은 황금똥을 쌌단 말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최참판이 미쳤나? 황금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장인어른 황금똥 싸면 나라님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고 에헤라디야. 그 시각 형조판서의 집무실. 형조판서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박서방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저 미련한 놈이 기어코 일을 내는구나. 이제 쥐새끼들이 똥냄새를 맡고 모여들겠지. 박서방의 기상천외한 똥타령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고 이 소문은 곧장 김진사를 납치해간 진짜 영모 세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황금똥? 최참판이 숨겨둔 비자금을 말하는 건가? 그들의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참판이 똥을 쌌다. 박서방의 기상천외한 외침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을 뒤흔들었습니다. 잣죽 먹다 살에 들린 양반부터 젖 먹던 어린아이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문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건 최참판의 목숨을 노리는 진짜 영모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웅크린 독사 같았습니다. 우두머리인 조대감은 수하들을 불러 모아 냉소를 흘렸습니다. 황금똥이라. 그 여우 같은 늙은이가 옥에 갇혀서도 잔머리를 굴리는구나. 필시 숨겨둔 비자금을 암시하는 것일 게다. 조대감의 옆에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비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그렇습지요. 제장인. 아니, 최 영감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위인이니까요. 그 황금똥 제가 찾아내 바치겠습니다. 김진사는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장인을 팔아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되어 최참판의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앞장서라. 최참판의 똥이 묻힌 곳을 찾아내면 내 목도 챙겨주마.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진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수하들을 이끌고 최참판 댁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옥사 안에 최참판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놈들이 물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 연극이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 왜 그리 인상을 쓰고 계셔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밭가라도 되겠네. 언제 왔는지 박서방이 쇠창살 너머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이 어느 땐데 여기를 또 왔나? 놈들이 자네 뒤를 밟으면 어쩌려고. 최참판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지만 박서방은 태연하게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셔요. 제가 올 때 개똥이 흉내 내면서 왔거든요. 네 발로 기어서 멍멍 짖으면서 오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던데요. 히히. 최참판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흑투성이가 된 박서방의 무릎을 보고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 바보 사위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인어른 밥 챙길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서방, 내 한 가지 묻자. 너는 내가 무섭지 않으냐? 역적의 누명을 쓴 장인인데 도망가고 싶지 않아?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장인어른은 그냥 우리 장인어른이지. 그리고 도망은 왜 가요? 우리 연화가 여기 있는데. 저는 연화랑 장인어른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그 순간 최참판은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박서방이 가진 우직함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사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와 조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조를 매수하고 은밀히 옥사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김진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최 참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요. 곧 장인어른 무덤이 될 곳이지요. 자, 말해보세요. 그 황금똥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숨겨둔 금괴 말입니다. 김진사가 으름장을 놓으며 다가오자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형님이 왜 나쁜 아저씨들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황금똥은 내 건데 왜 형님이 달라 그래요? 김진사는 박서방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비켜.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내 놈이랑 놀아줄 시간 없다. 박서방이 엉당방아를 찢자 최 참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 내 놈이 정녕 사람이냐? 사람이고 뭐고 돈이 최고죠. 자, 어서 말해. 안 그러면 이 바보 녀석부터 요절을 내주마. 조대감의 수하가 칼을 뽑아 박서방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박서방의 목덜미에 닿자 최 참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박서방은 건드리지 마라. 내 다 말아마. 최 참판이 다급하게 외치려는 찰나 박서방이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놈 왜 이래? 수아가 당황하여 칼을 거두려는 순간 박서방이 입을 크게 벌리고 엄청난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애취! 박서방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단순한 재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속에 숨겨왔던 고춧가루 뭉치가 재채기와 함께 수아들의 얼굴로 뿜어져 나간 것입니다. 으악! 내 눈! 내 눈! 좁은 옥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에 눈을 뜰 수 없게 된 수아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박서방은 재빨리 최 참판의 옥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장인어른 뒤로 숨으셔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나쁜 놈들, 우리 장인어른 괴롭히면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김진사를 향해 박서방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형님은 나빠. 장인어른이 얼마나 형님 예뻐했는데 내가 형님 목까지 다 효도할 거야. 비록 꾀죄죄한 몰골에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 박서방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천하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최 참판은 그런 박서방의 등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자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옥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고춧가루 세례를 맞은 수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뒹굴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 감히 의금부 옥사에서. 형조 판서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들어닥친 것입니다. 조대감의 수하들은 속수무책으로 포박되었고 김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제발 목숨만은. 김진사가 형조 판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지만 형조 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인을 배신하고 역적과 내통한 놈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느냐. 끌어내어라. 김진사가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 참판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연극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최 참판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사위 덕분에 물고기가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었네. 조대감의 꼬리를 잡았으니 이제 머리통을 베어야지. 허나 자네는 이제 진짜 위험에 빠졌네. 조대감의 잔당들이 후환을 없애려 자네를 노릴 게야. 최 참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고춧가루 묻은 손을 털고 있는 박서방.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했죠? 나쁜 사람들 다 잡혔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연호한테 칭찬받을 거요. 헤헤. 최 참판은 그런 박서방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영감은 오늘 저승길 갈 뻔했다. 그날 밤 최 참판댁 사랑채에서는 은밀한 회동이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와 최 참판 그리고 조정의 몇몇 대신들이 모여
조대감 일당을 소탕할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본거지는 북촌의 큰 기와집입니다. 그곳에 영모의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허나 그놈의 집은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소. 어찌 들어가겠소? 대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데 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박서방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모두가 놀라 박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최 참판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들어가? 제가 바보잖아요. 동네 바보가 헤매다가 엉뚱한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안 쫓아내요. 에이그, 저 바보 자식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럼 제가 몰래 찾으면 되잖아요. 박서방의 말에 형조 판서가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등잔 밑이 어둡다 하더니 바보인 줄 알면 경계를 늦출 게 분명하오. 좋소, 그리 하시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최 참판이 벌떡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박서방은 그저 평범한 백성이요. 목숨을 건 일에 내 어찌 사위를 보낼 수 있단 말이오. 그때 안채에서 연화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을 보내주세요. 서방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연화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서방님은 평생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저를 웃게 해주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서방님이 진짜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연화의 간곡한 말에 최 참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색시야, 고마워. 나 진짜 멋진 일 할 거야. 우리 장인어른도 지키고 나라님도 지키고 나 이제 영웅 되는 거지. 네, 서방님은 이미 제 영웅이에요. 연화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과 집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틀 후 조대감의 저택.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우스꽝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 집 뒤란에 김치 묻고 계시지요? 문지기가 횃불을 들고 나가보니 박서방이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한 듯 헛걸음질을 하며 대문을 더듬거렸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만. 문 좀 열어주셔요. 이놈, 여긴 조대감 댁이다. 썩 꺼지지 못해. 문지기가 창대로 박서방을 밀쳤지만 박서방은 문지기의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색시가 기다린단 말이요. 문 열어줘요. 이 술 취한 미친놈이. 에이, 귀찮아. 그냥 마당에서 자게 내버려둬. 바보 같으니. 문지기는 박서방을 마당 한 구석에 내팽개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번쩍 떠져 있었고 귀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 박서방은 살금살금 일어나 사랑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조대감이 수하들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놈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니 못쓰겠다. 내일 새벽 의금부로 가는 길목에서 기습하여 제거해라.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가 창고로 보이는 건물의 자물쇠를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답답해. 박서방은 품속에서 돌멩이를 꺼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경비병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박서방은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창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숨겨져 있던 무기와 영모 관련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경비병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박서방은 재빨리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녘 형조판서의 저택. 박서방이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조대감의 영모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장인어른 해치려 한대요. 형조 판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하다 박서방. 내 덕분에 역적의 꼬리를 잡았다. 최 참판도 이제 무사하겠구나. 그날 오후 조 대감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조정에서는 최 참판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의금부 옥문이 열리고 최 참판이 나오자 박서방과 연화가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집에 가셔요. 제가 맛있는 밥 지을게요. 아버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 참판은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사위가 목숨을 걸고 장인을 구해낸 것입니다. 한양 도성은 최 참판 댁의 기적 같은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벗고 진짜 영모 세력까지 소탕한 최 참판과 바보 사위. 박서방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효자 사위 전설로 미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바로 도망간 큰 사위 김진사와 집안 재산 문제였습니다. 맑게 갠 어느 날 최 참판댁 사랑채 마루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조 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다. 최 참판은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며 하인들에게 커다란 괴짝 2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는 번쩍이는 자개로 장식된 화려한 괴짝이었고 다른 하나는 낡고 투박한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이 괴짝들은 내 2딸에게 줄 혼수이자 내 전 재산이다. 큰딸 금옥이 그리고 작은딸 연화야. 너희 남편들이 한 행동에 따라 이 괴짝의 주인이 정해질 것이다. 큰딸 금옥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 김진사가 역적과 내통하다 잡혀 귀양을 갔으니 제 몫이 없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비록 제 서방님이 큰 죄를 지었으나 저는 아버님의 핏줄이 아닙니까?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금옥이 눈물을 짜내며 애원하자 최 참판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내 남편은 제 살길 찾겠다고 처가를 팔아먹으려 했다. 허나 내 핏줄을 봐서 이 작의 괴짝을 주마. 금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작의 괴짝은 크기도 크거니와 겉보기에도 훨씬 감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역시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반면 연화와 박서방 앞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놓였습니다. 박서방은 괴짝을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와, 이거 튼튼하게 생겼다. 여기다 우리 강아지 집 지어주면 딱 좋겠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물이 무슨 소용이랴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거라. 금옥이 떨리는 손으로 작의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괴짝 뚜껑이 열리자마자 금옥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괴짝 안에는 썩은 동아줄과 깨진 기와장들만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욕심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 잡는 순간 추락하느니라. 금옥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러실 수가. 그게 내 남편과 내가 보여준 마음의 값어치다. 최 참판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어서 박서방이 낡은 나무 괴짝을 열 차례였습니다. 영차. 아이고, 뚜껑이 무겁네. 박서방이 낑낑대며 뚜껑을 열자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뭐여? 노란 돌멩이가 잔뜩 들었네. 괴짝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금괴와 최 참판이 소유한 알짜배기 전담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좋기 2만 양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에이, 이럴 수가. 금옥은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굴을 지경이었고 구경하던 하인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서방, 그리고 연화야. 이것은 너희가 보여준 진심에 대한 보답이다. 똥장군을 지고 감옥 바닥을 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너희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박서방은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아야,
이거 딱딱해서 못 먹는 건데 왜 줘요?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참판은 연화를 불러 비단 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연화야, 이건 내 어미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다. 내가 입어보거라. 연화가 치마를 입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마폭 안쪽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조판서와 최 참판이 젊은 시절부터 함께 연구해온 구율 비책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비법이 담긴 책이었지요. 박서방, 내가 비록 글은 모르나 마음은 누구보다 밝으니 연화와 함께 이 책의 뜻을 펼쳐보거라. 재물은 나누어야 커지는 법이다. 박서방은 책을 거꾸로 들고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 없어서 재미없게 생겼지만 장인어른 말씀이니까 잘해볼게요. 이거 읽으면 밥맛이 좋아지나요? 최 참판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될 게다. 그날 이후 최 참판댁 담장 밖으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생네 집안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고 박서방은 연화의 내조 덕분에 조금씩 그를 깨우치며 지혜로운 바보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 낡은 나무 괴짝을 박서방의 보물상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 진정한 보물은 금괴가 아니라 똥장군을 지고 갈 때 뒤에서 밀어주던 연화의 따뜻한 손길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박서방의 기지로 최 참판댁의 위기는 사라졌지만 조정의 불길한 기운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조판서는 조대감을 처단한 공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언제나 새로운 적을 만드는 법. 이번에는 형조판서 자체를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형조판서가 은밀히 최 참판댁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최 참판, 내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 며칠 후면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게 될세. 허나 가는 길에 자객들이 매복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네. 이 늙은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최 참판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없으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인가? 그래서 말인데. 자네 사위 박서방을 내 호위무사로 빌려줄 수 없겠나? 형조판서의 뜬금없는 제안에 최 참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을? 그 아이는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바보일세. 알고 있네. 허나 그 아이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무기가 있지. 바로 허를 찌르는 순수함일세. 자객들도 바보가 호위한다는 걸 알면 방심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번 조대감 사건 때 보지 않았나. 그 아이의 기지는 하늘이 내린 것일세. 최 참판은 고민 끝에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은 찐 고구마를 양손에 쥐고 나타나 형조판서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고구마 드실래요? 목매이면 동치미도 있어요. 하며 들이밀었습니다. 형조판서는 껄껄 웃으며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서방, 나랑 멀리 여행 한번 가지 않겠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마. 여행이요? 좋지요. 근데 우리 연화도 같이 가나요? 아니, 이번엔 사나이들끼리 가는 걸세. 대신 돌아오면 연화에게 줄 비단옷을 산더미처럼 사주겠네. 비단옷이요? 그럼 가야죠. 우리 연화 예쁜 옷 입혀줘야지. 그렇게 박서방은 형조판서의 가마를 따르는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칼 대신 지게 작대기 하나와 찐 고구마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한양을 떠나 국경 근처 깊은 산속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상대로 복면을 쓴 자객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가마를 에워쌌습니다. 형조판서의 목을 내놓아라. 호위병들이 칼을 뽑아 맞섰지만 수적 열쇠에 밀려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마 문이 열리고 형조판서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형조 판서가 눈을 감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아이고 배야. 나 똥 마려워 죽겠네. 하는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자객들 한가운데서 바지를 훌렁 내리고 주저앉아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으악! 나온다! 나온다! 자객들은 이 황당한 광경에 멈칫했습니다. 저 미친놈은 뭐야? 똥을 싸고 있잖아. 더러워 죽겠네. 그 틈을 타 박서방은 엉덩이 밑에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똥이 아니라 숲속에서 주워 모은 말벌집이었습니다. 에잇! 똥 폭탄이다. 말벌집이 자객들 머리 위로 날아들자 성난 말벌떼가 쏟아져 나와 자객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버리다! 따가워! 따가워! 자객들이 혼비백산하여 춤을 추듯 날뛰는 사이 박서방은 형조 판서를 업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꽉 잡으셔요. 제가 이래 봬도 달리기 하나는 멧돼지보다 빠르구먼요. 박서방은 험한 산길을 사냥처럼 뛰어넘어 무사히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박서방의 등에서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도대체 그 말벌집은 언제 준비했나? 박서방은 땀을 닦으며 씩 웃었습니다. 아까 산에 올라올 때 보니까 벌들이 많더라고요. 벌들도 집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나쁜 놈들 혼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몰래 따왔죠. 근데 엉덩이가 좀 따끔거리네요. 히히. 형조 판서는 박서방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천하의 지략가라 불리는 자신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수였습니다. 몇 달 후 형조 판서와 박서방이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오자 임금님까지 이 소식을 듣고 박서방을 궐로 불렀습니다. 내가 그 똥장군 호위무사더냐? 참으로 기특하구나. 소원이 있느냐? 박서방은 임금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소원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랑 연화랑 그리고 쫓겨난 형님 네 식구들도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게 해주셔요. 밥은 여럿이 먹어야 만나잖아요. 임금님은 박서방의 넓은 아량에 감탄하여 김진사의 죄를 사면해주고 박서방에게는 벼슬 대신 의로운 바보라는 뜻의 의유라는 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댁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돌아온 김진사는 박서방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나는 색시랑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바둑도 둬야지. 내가 맨날 져주느라 얼마나 힘든데. 박서방의 너스레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욕심 많은 큰 사위 대신 바보 둘째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준 까닭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지혜와 행복이 무엇인지 되새겼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